아주 오랜 옛날, 극심한 흉년과 가뭄으로 백성들의 삶이 숲처럼 타들어가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수탈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양에서 파견된 젊은 암행어사 이준서는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어명을 받고 남쪽의 어느 고을로 향하고 있었지요. 이준서는 대대로 청렴하기로 이름난 사대부 가문의 자제로 훤칠한 키에 총명한 눈빛을 지녔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부패가 심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청운골에 도착하여 허름한 행색으로 장터에 들어섰을 때 그의 눈에 충격적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포졸 서너 명이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을 무자비하게 매질하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내라는 세금은 안 내고 끝까지 버티는 게냐? 어딜 도망 다니는 것이야? 도망이라니요? 억울합니다. 낼 세금이 없단 말입니다. 이미 다 냈습니다. 매를 맞고 쓰러진 노인의 어깨가 가여울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서는 맑고 큰 눈망울을 가진 한 처녀가 눈물로 애원하며 포졸들을 필사적으로 말리고 있었지요. 나리, 제발 멈춰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분명 세금을 다 내셨습니다. 부역표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으니 제발 다시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시끄럽다. 이 계집이. 감히 신성한 관청 문서를 의심하는 것이냐.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이준서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거짓 하나 없이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고 효심이 깊어 보이는지 이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암행어사 신분을 감춘 채 남루한 선비의 모습으로 포졸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포졸 나리들. 혹 그 장부를 잠깐만 제게 보여줄 수 있겠소? 뭐라? 당신이 뭔데 상관도 아니면서 감히 관청의 장부를 보겠다는 거요?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오만 보아하니 뭔가 큰 착오가 있는 듯하여 그럽니다. 잠시만 제게 보여주시오. 억울한 백성이 생겨서는 아니 되지 않겠소. 이 양반이 미쳤나? 관청의 장부는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시오. 양반 체면에 망신당하기 싫으면 어서 저리 가시오. 관청 장부의 엄중함은 나도 잘 알고 있소. 허나 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백성이 아니라 관청에 있는 것이 아니겠소. 만약 그 장부를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저 노인의 진술을 받아 한양 사원부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겠소. 만에 하나 노인의 무고함이 밝혀진다면 죄 없는 백성을 매질한 당신들은 그 즉시 관복을 벗고 엄중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오. 사헌부라는 말에 포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한 태도를 순식간에 바꾸며 비굴할 정도로 고분고분해졌습니다. 거참. 별것도 아닌 일로 어찌 사원부까지 들먹이시오. 예, 여기 있소이다. 얼른 보시고 금방 돌려주시오. 이준서는 포졸에게서 장부를 건네받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은 금세 장부의 허점을 발견해냈습니다. 이건 상평창의 정식 직인이 아니라 사사로이 위조한 가짜 직인이군. 게다가 연호가 갑오년으로 새겨져 있는데 올해는 을미년이요. 이는 명백히 작년 부역표를 가지고 이중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는 증거요. 이준서의 날카로운 지적에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도 얼마 전에 작년 세금을 또 내라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했지. 이건 해도 너무하는군. 가뜩이나 흉년이라 살기 힘든데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백성의 고혈을 짜내다니.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포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무슨 막말을 하시는 거요? 이건 명백히 관청을 무시하는 처사요. 백성들이 법을 잘 모른다 하여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면 힘없는 백성들은 대체 어찌 살란 말이오. 아니, 양반인 것 같아서 예를 갖추어 주었더니 어찌 이리 무례한 것이오. 당황한 포졸이 이준서의 손에서 부역표를 거칠게 낚아채려다 그만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처녀가 재빨리 부역표를 집어들었는데 그녀의 눈에 장부의 맨 뒷장이 거칠게 뜯겨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나리, 이 장부의 뒷장이 뜯겨져 있습니다. 필시 무언가 숨겨야 할 것이 있었나 봅니다. 전현이 감히 관청을 모함하는 것이냐. 이준서는 이 지역 관리들의 횡포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말단일 뿐, 이 모든 일을 꾸미는 자는 분명 상급 관리일 터였습니다. 가짜 상평창 직인의 뒷장이 뜯겨나간 관청 장부라. 이는 명백한 감찰 대상이요. 또한 조작된 부역표를 가지고 백성을 탄압하는 것 또한 중죄를 받아 마땅하오. 이준서의 말에 포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변변찮은 떠돌이 선비인 줄 알았는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법도와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금방이라도 밀란이 일어날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에이, 오늘따라 재수가 없구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만 다음번엔 저 늙은이를 관하로 끌고 가 곤장을 쳐서 죽여버릴 것이야. 포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포졸들이 물러가자 딸인 서연은 주저앉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셔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소매를 닦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무 염려 말 거다. 하지만 노인은 매를 심하게 맞은 탓인지 딸이 부축해도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했지요. 그러자 이준서가 다가가 노인의 반대편 팔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허허, 괜찮소. 헌데 니신지는 모르나 참으로 고맙소이다. 선비님 덕분에 큰 봉변을 면했소. 고맙습니다. 선비님.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결코 아버지를 순순히 풀어주지 않았을 것이어요. 천만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것이요. 최근 들어 부쩍 심해졌습니다. 올해로 3년째 흉년이 계속되면서 관리들의 횡포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은 충격을 크게 받은 듯 상기된 얼굴로 눈빛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우선 아버님부터 댁으로 모십시다. 제가 부축해드리지요. 이준서는 서연과 함께 노인을 부축하여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까지 조심스럽게 모셔드렸지요.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서가 일어서려 하자 노인이 다급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선비. 이렇게 큰 신세를 졌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소. 저녁이라도 드시고 누추하지만 하룻밤 묵어가면 어떻겠소? 아닙니다. 저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 가시면 내 마음이 영 섭섭하오. 부디 사양 말고 머물다 가시오. 이준서는 노인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쾌쾌한 흙냄새가 나는 오래된 초가집이었지만 그 안은 부녀의 손길로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어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조촐한 저녁상을 차려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선비님,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고맙소. 잘 먹겠소이다. 이준서는 좁은 방에서 부녀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꽁보리밥에 산나물 반찬뿐이었지만 시장했던 탓인지 꿀맛처럼 느껴졌지요. 두 분이서만 사시는 것이요. 그렇다오. 서연이 어미는 수년 전 역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다오. 이준서는 그날 밤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선량한 부녀가 왜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악한 자들에게 속고 빼앗기며 사는 이 세상의 부조리에 그는 연민과 함께 뜨거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이준서는 답답한 마음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을 서성이며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았지요. 혼잣말, 세상엔 어찌하여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존재한단 말인가. 선한 자들만 사는 세상이 있다면 법도, 비통함도 없을 것을. 이준서는 선한 자들이 항상 고통받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암행어사인 자신조차도 이 거대한 부조리를 바꾸기엔 힘이 붙였지요. 그때 설거지를 마친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선비님, 잠이 오지 않으셔요. 아니요. 잠시 바람 좀 쐬러 나왔어. 오늘따라 유난히 별이 많구려. 그렇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저 별을 보며 세상 밖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이 마을을 벗어나면 다른 세상은 이곳과 다를 줄 알았지요. 그래. 그대가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 제가 본 세상은 기울어진 세상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세상이었지요. 하지만 가끔은 선비님처럼 선행을 베푸는 분들이 있어 그 한 줌의 선이 있기에 세상이 아직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준서는 서연의 말에 흠칫 놀랐습니다. 그저 순박한 농부의 딸로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세상을 놀랍도록 깊고 철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 보았단 말이오. 그 한 줌의 선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선이야말로 세상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인 셈이지요. 그 한 줌의 선마저 없어진다면 세상은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준서는 그녀가 정말 농부의 딸인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당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지요. 자신이 복잡하게 생각했던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 세상을 그녀는 너무나도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글공부라도 하였소? 농부의 딸로 태어나 지금까지 제가 접한 것은 호미와 곡식뿐이옵니다. 저도 글을 배워보고는 싶었으나 제게는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지요. 이준서는 그녀의 말에 또 한 번 크게 놀랐습니다. 글을 배운 적도 없는 시골 처녀의 철학적 견해는 어사급제를 한 자신조차도 미처 생각지 못한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준서는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그녀가 말한 세상을 이어주는 한 줌의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오늘 밤 낭자 덕분에 크게 놀랐소이다. 글을 배워보지 못한 자의 생각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소. 그대의 통찰력은 나보다도 깊고 넓은 것 같소. 과찬이십니다. 오늘 밤 선비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저 또한 기쁩니다. 두 사람은 초가집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껏 없었소. 정말 오래간만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소이다. 저도 기뻤습니다. 이런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그 고을의 현감은 부채로 손바닥을 내려치며 아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뭐라? 낯선 선비놈 하나가 관아의 부역표를 샅샅이 훑어봤단 말이냐? 예, 현감나리. 헌데 그자는 그저 지나가는 자라했다 하옵니다. 바보 같은 놈. 그놈이 장부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면 필시 예사로운 자가 아니다. 그자가 무엇을 지적했다 하더냐? 예. 상평창 직인이 가짜이며 작년 부역표라고 하였답니다요. 그 말에 현감의 눈꼬리가 매섭게 위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상평창의 직인을 한눈에 알아보는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뜯겨나간 장부 뒷장은 어디에 있느냐?
결체 뒤 지하 창고에 다른 장부들과 함께 숨겨두었습니다. 알았다. 그자는 우리의 약점을 보았다. 그놈의 입이 한양에 닿는 순간 우린 모두 끝장이다. 그러니 그 입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영원히 막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현감나리. 제가 그자의 입을 막겠습니다. 아전은 현감의 관사를 나와 어두운 밤길을 따라 인적 없는 산속의 어느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자네가 처리해줘야 할 일이 하나 있네? 이번엔 누구요? 타지에서 흘러들어온 양반 놈이네? 양반은 값이 2배요. 알겠네. 반드시 내일 중으로 일을 끝내야 할 것이야. 그자가 우리 고을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네? 알겠소. 걱정 마시오. 언제 우리가 실수한 적이 있었소. 한편 이준서는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집을 나섰습니다. 하룻밤 신세 잘 지고 가오. 누추한 곳에서 묵느라 불편하지는 않으셨소. 방 안이 아늑하여 편히 잘 잤습니다. 그리고 서연 낭자, 언제 기회가 되면 그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소. 그대의 통찰력에 깊이 감탄했소이다. 저 또한 선비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뵙게 된다면 더 많은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준서는 서연의 집을 나서면서도 왠지 모르게 자꾸만 그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했지만 그녀의 생각과 영혼은 그 누구보다 고귀했지요. 혼잣말, 훌륭한 인재로다. 저런 지혜로 조정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가 서로 화합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 고을 관리들의 비리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상인들과 농민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지요. 이 고을 관리들은 세금을 이중으로 걷는 것은 물론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웃도는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내 예상대로 썩을 대로 썩었군. 이제 결정적인 증거만 잡으면 된다. 그는 온종일 조사를 마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은 마을 끝자락,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지요. 혼잣말, 서연 낭자. 글도 모르는 천한 신부님에도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그 지혜라니. 그 맑은 눈빛이 내 마음을 흔드는구나. 홀로 주막으로 향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스산한 살기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이준서를 향해 날카로운 검을 휘둘렀습니다. 이준서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가까스로 피했지만 팔뚝에 얕은 상처를 입고 말았지요. 그 순간 이준서도 품에서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내 검을 피하다니 운이 좋은 놈이구나. 허나 내 놈의 운은 그리 길지 못할 것이다. 내 놈은 누구의 사주를 받은 자냐? 그건 내 놈이 알 바 아니다. 그저 오늘 밤 내 손에 죽어주기만 하면 된다. 검은 복면의 자객은 쉴 틈 없이 두 번째 공격을 휘둘렀습니다. 챙, 챙. 어두운 밤 공기를 가르며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이준서도 상당한 검술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전문 살수인 자객의 실력은 확실히 그를 능가했습니다. 그렇게 이준서가 점점 불리해져 가고 있을 무렵 그의 마음속에 서서히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자객의 눈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으아. 내 눈. 그 바람에 자객은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고 주춤거리며 휘청거렸습니다. 이준서는 그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객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자객은 큰 상처를 입고 비틀거리다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지요. 그러자 그때 수풀 속에서 서연이 달려 나왔습니다. 선비님, 많이 다치셨나요?
그녀의 한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돌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방금 자객에게 돌을 던진 것이 서연 낭자요? 그렇습니다. 아니, 낭자가 어찌 알고 이곳에? 선비님께 망신을 당한 관리들이 분명 안갚음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용히 뒤를 밟았지요. 정말 그리 생각했단 말이오. 저들은 이 마을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헌데 선비님께 관청의 비밀 장부를 보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정말 낭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려. 그런 상황을 보고 저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다니. 헌데 그렇다고 사람까지 해치려 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소. 저들이 선비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선비님께서 봐서는 안 될 무언가를 보셨기 때문이겠지요. 그 장부 속에는 저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만한 무언가가 더 있었던 게 아닐까요? 듣고 보니 그렇구려. 저들에게 치명적인 무언가를 내가 본 것 같소. 이제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야겠소이다. 이준서는 또 한 번 크게 놀랐습니다. 그녀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것도 놀랍지만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통찰력은 자신보다 한 수 위였지요. 어서 마을로 내려가 상처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주막으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이준서는 그날도 서연을 따라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치료를 받았지요. 이준서는 자신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는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보면 볼수록 참으로 매력적이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일이 된 것이오. 별일 아니옵니다. 그저 좀 배웠을 뿐입니다. 낭자, 오늘 그대에게 또 한 번 큰 빚을 졌소. 아닙니다.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아버지는 이미 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저희 부녀야말로 선비님께 큰 빚을 진 셈이지요. 한편 그 시각, 현감은 두 눈을 부릅뜨며 아전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뭐라? 이런 간단한 일조차 실수하다니. 내놈 제정신인 게냐? 그 자들이 전문 살수들이라 저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헌데 일이 실패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아와 자객의 눈을 맞췄다 합니다. 아니, 누가 그 현장에 또 있었단 말이냐? 자객들도 그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일만 더 커지는 게 아니냐? 그 자가 고을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현감 나리. 이번에는 단단히 일러두겠습니다. 며칠 후,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이준서는 서연과 함께 다시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관리들의 비리를 좀 더 조사할 참이었지요. 아무래도 자객을 보낸 자들이 계속해서 선비님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겠소. 허나, 좀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으니 어쩔 수가 없구려. 두 사람이 장터 입구에 들어섰을 때 서연이 한 사내를 보며 황급히 이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저기, 우리 10걸음 앞에 자루를 들고 서 있는 자객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왜 저자를 자객이라 보는 것이오? 저자는 걸음걸이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고 무게도 없어 보이는 자루를 두 손으로 소중히 쥐고 있습니다. 저 자루 속에 틀림없이 검이 들어있을 겁니다. 서연의 말에 이준서는 그녀를 데리고 일단 사람들이 많은 바로 옆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2그릇만 주시오. 이준서는 국밥을 시키며 곁눈질로 그 사내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그도 국밥집으로 들어와 바로 옆상에 앉아 국밥을 시켰지요. 국밥을 다 먹어갈 즈음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모, 여기 얼마요? 다푼이요.
평민 복장의 자객은 계산을 마치고 이준서의 등 뒤로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품에서 꺼낸 메밀가루를 자객의 얼굴을 향해 잽싸게 뿌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 바람에 자루에서 검을 반쯤 빼내려던 자객은 눈에 메밀가루가 들어가 주춤거렸습니다. 그 사이 이준서와 서연은 재빨리 국밥집을 빠져나와 달아날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달려 안전한 곳에 이르자 이준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낭자가 내 목숨을 살렸구려.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객을 알아내다니 참으로 대단하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현감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아전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엇이라? 이번에도 실패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서연이라는 계집년이 자객에게 메밀가루를 뿌렸다 합니다. 뭐라? 어째서 그 계집년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냐? 아마 지난번 자객에게 돌을 던진 것도 그년이 틀림없겠구나. 이런 멍청한 것들 같으니라고. 어쩌다 계집년 하나 때문에 이를 그르친단 말이냐. 더 이상 그 자들을 믿고 있다가는 우리가 위험해진다. 연회를 베풀어 그 선비를 초대하라. 그 자리에서 독살하고 그 계집년과 늙은이는 잡아다 족쳐버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현감 나리. 며칠 후 마침내 포졸들에게 신분이 노출된 이준서도 연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선비님, 한참을 찾았습니다. 현감 나리께서 고을 양반들을 모시는 연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선비님께서도 고을을 찾아온 귀한 손님이니 꼭 초청하라 하셨지요. 갑자기 현감이 여는 연회에 초대를 받다니 이준서는 무언가 꺼림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소굴로 들어갈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지요. 알겠소. 내 반드시 참석하리다. 이준서는 곧바로 서연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서연 낭자, 현감이 연회에 나를 초대했소.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소? 그들은 선비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2번이나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쓸 것입니다. 그 연회는 명분일 뿐 선비님을 잡으려는 함정일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구려. 허나 나는 이미 참석하겠다고 말했소. 그리고 나 역시 그들에게서 꼭 얻어내야 할 것들이 있어.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위험한 곳인 만큼 제가 선비님의 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들이 판 함정이라면 그대 또한 위험해질 것이오. 그러니 더욱더 제가 빠질 수는 없지요. 결국 이준서는 서연과 함께 현감의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관아 후원의 아름다운 정자에는 현감과 몇몇 양반들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서 오시오, 선비. 지나는 나그네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 현감 나리의 관대함에 참으로 놀랐소이다. 자, 이리 와 내 곁에 앉으시오. 이준서는 현감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현감은 곧바로 이준서의 잔에 술을 따라 주었지요. 자, 한 잔 쭉 드시구려. 그런데 우리 고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소? 나는 팔도를 유람하는 중이요. 이곳은 그저 거쳐가는 마을 중 하나요. 허허, 부럽소이다. 시간이 흐르자 다른 양반들은 취기가 올라 먼저들 돌아갔고 이제 현감과 이준서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이요. 내 술 한 잔 받으시오. 현감이 술을 따르려 하자 시녀 복장을 한 서연이 정자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감 나리, 이 술이야말로 방금 내린 귀한 술이옵니다. 부디 한 잔 드셔보시지요. 웬 년이냐? 내 마음은 가상 하나 지금은 필요 없다. 썩 물러가라. 현감은 결국 이준서의 술잔에 자신의 술병으로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 술에는 맹독이 들어 있었지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척하며 이준서의 다리 사이로 몰래 은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현감이 따라준 술잔을 팔꿈치로 슬쩍 건드려 쏟아버렸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리. 서연은 당황하는 척하며 이준서의 옷에 묻은 술을 닦았습니다. 그 사이 바닥에 떨어진 은수저는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해 있었지요. 이준서도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서 까맣게 변한 은수저를 보고는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이준서는 자신은 무사하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나리. 그럼 나리께서도 조심히 살펴가십시오. 서연이 안전하게 빠져나갔으리라 생각한 이준서는 현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현감, 내 잠시 소피 좀 보고 오겠소. 이준서는 소피를 보러 가는 척하며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아전이 앞을 막아서며 그를 붙잡았지요.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선비.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소. 여봐라. 이 자를 당장 포박하라.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시오. 포졸들은 이준서를 잡아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서연까지 붙잡혀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낭자.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대문 앞에서 이자들에게 잡혔습니다. 잠시 후 현감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 이제야 쥐새끼 2마리를 다 잡았군. 그래, 내 놈의 정체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관청의 장부를 훔쳐보려 한 것이냐? 여봐라. 이놈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주리를 틀라. 전현도 함께. 포졸들은 이준서와 서연을 형틀에 앉히고 무자비하게 주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두 사람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끊이지 않았지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고문을 해대니 결국 서연이 먼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현감 나리. 인연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무엇이라? 고년 때문에 2번씩이나 이를 그르쳤는데 전현을 당장 끌고 가 산에 파묻어 버리거라. 멈춰라. 그 여인을 그냥 놔두시게. 허, 이놈이 아직 살아있다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구나. 어차피 내 놈도 오늘 밤 안으로 저승 구경을 하게 될 것이다. 포졸들이 의식을 잃은 서연을 끌고 나가려 하자 이준서가 피 맺힌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영아. 나오너라. 이준서에게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는 호위무사, 무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인다 하여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지요. 잠시 후 창고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창고 문이 번쩍 열렸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저승사자와 같은 검객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검을 버려라. 그는 귀신 같은 솜씨로 순식간에 창고 안의 포졸들과 아전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검은 어느새 이준서의 밧줄을 끊고 현감의 목을 겨누고 있었지요. 현감은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명으로 파견된 암행어사 이준서다. 내 놈을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국고, 횡령 및 백성수탈의 죄로 체포한다. 예사선비가 암행어사였다는 말에 현감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무영아, 이 자를 관아에 오게 가두고 철저히 감시하거라. 이준서는 곧바로 서연을 말해 태호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걱정 마시오. 충격을 크게 받아 일시적으로 혼절한 것이니 곧 깨어나면 괜찮을 것이오. 참으로 다행이구려. 그럼 이 처자가 깨어날 때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소이다. 이준서는 관아로 돌아가 지하 창고에서 현감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현감과 관리들을 모두 사헌부로 넘겼고 그들은 파직되어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벚꽃이 활짝 핀 연못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어. 낭자 덕분에 3번씩이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 그것은 선비님의 운명이 죽지 않을 운명이었기에 그런 것이지요.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대는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저도 선비님에 대한 기억이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히 행복하십시오. 두 사람은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하였습니다. 서연은 이준서가 탄마리시아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이나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이준서는 임금에게 백성들의 고충을 소상히 아뢰었고, 임금은 그에게 전국의 부패한 관리들을 모두 척결하라는 새로운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준서는 다시 암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며칠 동안 밤마다 서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지요.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어명을 모두 마친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서연이 있는 청운골로 말을 달렸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서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낭자. 서연 낭자. 계시오. 이준서의 목소리에 서연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비님. 선비님이 아니세요? 이준서는 다짜고짜 다가가 서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낭자. 나와 혼인해 주시오. 그 말에 서연은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떠난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낭자를 잊어본 적이 없소. 내 생에 나의 여인은 당신뿐이요. 이준서는 서연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서연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녀 역시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차이 나는 신분 때문에 그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지요. 때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서연의 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고 담장 밖에서 옷소매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혼잣말, 하늘이시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소서.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침내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준서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아들의 굳은 뜻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암행어사 이준서는 이제 판관이 되어 한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저 벚꽃만 보면 당신 생각이 나. 우리가 이별하던 3년 전, 사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 저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양반이었고 어사날이었지요. 제가 감히 꿈꿀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어. 나를 기다려줘서 고맙소, 부인.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방님. 서연은 글 공부를 시작해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훗날 학자 반열에 올랐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